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의 사회를 맡은 이민정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인공위성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기후위기 대응의 선두주자인 경기도도 국내 최초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와 기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위성은 멀리 있는 과학기술이 아닙니다. 뉴스페이스 시대 인공위성 활용이 어디까지 왔고 또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요, 인공위성에 대한 알찬 강연과 함께 전문가분들의 심도 있는 패널 토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행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기후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백현종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강연과 패널 토의로 참여하시는 전문가분들은 추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후위기 대응에 진심인 경기도, 변화로 앞서 나가는 경기도를 위해 앞장서시는 분이죠. 기후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지사님 단상 위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아마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좋은 답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다는 여러 가지 구역을 정해서 국가 내 분쟁도 있고 하지만은 누구의 바다인지 또 누가 거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국가 간의 이견도 많이 있는데 이 광활한 우주는 과연 누구일 것일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뉴 스페이스, 그 다음에 올드 스페이스. 아마 우리 오늘 주제도 뉴 스페이스란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드 스페이스는 국가의 전유물 내지는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뉴 스페이스는 국가뿐 아니라 민간 또는 산업 또는 국가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들, 우리 경기도 같은 데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드 스페이스든 뉴 스페이스든 앞으로 이 우주에 대한 관심과 또 우주를 누가 먼저 개발하고 선점하고 또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국가와 우리 국민의 미래가 바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으로 과거에 ABC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뉴 ABC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올드 ABC는 아시는 것처럼 AI, 배터리, 칩스였던 것 같습니다. 뉴 ABC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죠. 우주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그 다음에 C는 클라이밋 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산업, 바이오, 그리고 기후 테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이미 바이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정책 방향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또 클라이밋,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성 발사에 대한 계획을 얼마 전에 발표하면서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경기도의 담대한 비전과 정책을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에 옮기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그 경기도의 위성 계획으로 적어도 3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큰 걸음과 또 의미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과학적인 대응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성, 기후 보험, 우리가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기후 보험을 최초로 지금 도입하는 계획을 만들었고요. 또 기후 펀드 해서 일반 도민들이 이 펀드에 가입을 해서 기후 대응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따른 여러 가지 편익과 이익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기후 펀드도 만듭니다. 또 기후 위성도 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 가장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매 일원으로서 위성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위성 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 ABC의 첫 번째가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우주 항공 산업뿐만 아니라 우주 이 항공과 관련된 수많은 관련 산업들, IT, 또 빅데이터, 통신, 국방과 방위 산업, 이런 것들이 전부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IT나 또는 빅데이터나 통신, 이 모든 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대한민국 이 산업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번 위성 발사 계획은 위성 산업을 포함해서 관련된 산업을 총 집결하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주도하는 중요한 걸음을 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위성을 발사하는 주체들 간에는 서로 간에 대화하고 또 협력을 합니다. 위성을 쏘지도 못한 주체나 기관과 이 쏜 기관 간에 어떤 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위성 발사를 통해서 경기도가 국제적으로 위성 발사 주체의 많은 곳들과 함께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뜻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앞서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정보를 1년 전 정보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거의 실시간대에 가까운 정보를 우리가 받아서 기후위기 대응과 또 여러 가지 민간과 협력을 통한 산업 발전에 커다란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도의회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의원님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주무상임위에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께서는 항공대학을 나오시고 항공기계를 전공을 하셔서 누구보다 여기에 대한 그 이해가 크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도시환경위원장 맡으시면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한 10배, 100배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최승용 위원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김태희 위원님, 우리 청년의원의 대장이신데 김태희 위원님, 또 김미숙 위원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재혁 과학 커뮤니케이터 겸 파워 유튜버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유튜버 이름이 제가 궤도라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함께 패널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기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추진할 적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로운 우주시대 경기도와 함께 엽시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페이스 시대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후의 진심인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도움 주시고 계시는 분이죠. 도의회를 대표해서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출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현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지사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도의회 우리 상임위의 소관 사항이 돼서 앞으로 또 내년 본 예산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을 조금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을 준비하신 김동연 도지사님과 집행부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럼 또한 기후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의 주인공은 인공위성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과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67년 전인 1957년 10월 4일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이 발사되었습니다. 구소련이 발사한 스푸트니크 1호입니다. 이 사건으로 냉전 시대 경쟁국이던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고, 우리는 이를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부릅니다. 스푸트니크 쇼크는 단순히 충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과학 분야의 혁명과 교육의 혁신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상호 경쟁 속에서 인류는 달 착륙이라는 우주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세상을 바꾼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입니다. 지난 2020년 고도 36,000km의 정지 궤도에서 대기 환경을 관측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천리안 2비호가 발사됐고 성공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정지 궤도에서 기후 환경 관측에 특화된 위성으로서는 가히 세계 최초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영역에 대한 위성 자료를 받는 수혜국에서 자료 생산국으로 국격이 향상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경기도 기후위성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위성 자료와 기후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기후 재난으로부터 경기도민은 물론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사건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기대와 응원과 지원 외에도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비판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합니다. 목적에 맞는 인공위성의 개발과 발사,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에는 막대한 비용과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기상과 기후를 관측하는 저궤도 소형 위성은 수명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아울러 군집을 이루어서 활동을 해야 하기에 여러 개의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해야 합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날카롭게 따져보는 것은 의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역시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농도를 관측하는 온실가스 관측 위성 개발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정부가 기후위성 시대를 열어갈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될지 아니면 중복된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될지 이 또한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의회대로 견제를 넘어 대안 제시의 역할까지 충실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 민선 8기에서 계획한 이번 기후위성은 민선 9기와 10기로 계속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인공위성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기후위성은 성공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1957년 스푸트니크 쇼크가 우주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역사에 남은 이러한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경기도 기후위성 또한 세상을 바꾼 역사적 사건으로 남기를 기대하고 희망해 봅니다. 이러한 희망과 기대가 있기에 오늘 포럼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과 열정적 토론은 경기도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오늘의 포럼을 준비하신 집행부와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건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 인사 말씀은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의 첫 순서죠. 세상의 모든 길은 과학으로 통한다. 과학계의 아이돌이자 과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께서 기후 예측 위성과 AI 기술이 만든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많이 오셨네요. 네,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이게 경기도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주제는 아니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사실 이런 주제로 이 지금 시기에 이런 포럼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고요. 네, 중요한 이야기인데 역시 격식 있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역시 격식이 있어서 인사말이 길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연할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셨고, 네, 이 사진 기억나시죠? 21세기 노아의 방주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 당시에 그 시간당 141mm 비가 내렸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모든 걸 체념하고 지금 차 위에서 굉장히 멋있게 앉아 있는 모습인데 사진이 찍혔죠. 강남 일대가 이제 물바다가 됐고 배수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강남은 갖추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지금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 예측하지 못한 양의 비가 내린 거예요. 네, 충분히 지금까지는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그 배수 시스템이 작동을 100%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양의 비가 시간당 141mm가 내린 겁니다. 보통 우리가 비가 적당히 온다 그러면 시간당 한 10에서 15mm 정도가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그거의 거의 10배 이상이 내리는 거니까 네,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죠. 그래서 이제 거의 노아의 방주 같은 느낌이 있었고 충청이나 전북에서도 예보의 3배에 달하는 비가 내렸고 이때도 이제 200년에 한 번 내리는 폭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뭐 과거에 그럼 이 정도 비가 없었냐? 우리가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을 관측하고 기록하는 그 시기를 지나서 이런 비는 없었다라는 거죠. 네, 계속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더우시죠 많이? 네, 더우시죠? 물론 여기는 시원합니다. 네, 근데 오시는 길 더우셨죠? 네, 지금 여름이 되게 길어지고 있어요. 네, 야 지금쯤이면 좀 시원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전히 덥고요. 네, 또 겨울은 짧아지고 있고 그러다 또 겨울이 짧아졌구나 하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서 엄청난 한파가 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사계절이 아니라 한 2계절로 가고 있지 않나 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굉장히 좀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폭우가 내린다고 했는데
폭우는 없고 1.6mm 비가 내렸다. 사실상 거의 가랑비가 내린 거죠. 네, 그러니까 기후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로 날씨 예보조차도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맞춰야 되지 않나? 과학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밀해졌는데 문제는 지금 날씨가 그거를 훨씬 웃도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잘 안 맞고 그리고 예보가 계속 바뀝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뭐 이번 주 예보가 나왔는데 전날 바뀌기도 하고 비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와? 이런 경우가 벌어지는 거죠. 일단 그 날씨와 기후의 차이는 잘 아시죠? 네, 이게 좀 섞어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날씨는 쉽게 말해서 오늘 뭐 먹지 같은 거예요. 오늘 뭐 먹지? 야, 오늘 점심 때 뭐 먹지? 짜장면 먹을까? 이게 날씨고요. 기후는 내 인생의 목표가 뭘까?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이게 기후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뭐 하지? 단기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날씨예요. 그냥 오늘, 내일. 근데 기후라는 거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변하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날씨랑 기후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 날씨를 알아보는 방법들은 이렇게 뭐 레이더라든지 뭐 위성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온도가 어떨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날씨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 날씨를 예측하려면 당연히 이런 사진들이 필요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찍어주는 뭐 위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변,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죠? 캘리포니아 날씨 궁금합니까? 내일 캘리포니아 날씨 어떻지? 뭐 나랑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날씨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의 데이터를 보고 이걸로 결과를 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할 정도로 거대한 나라는 아닌데, 물론 이 나라의 크기에 비해서 훨씬 거대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근데 굉장히 좁은 그 구역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후를 알아보려면은 상당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국소적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구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지구 전체 어떤 그 해수의 순환, 해수의 대순환, 혹은 이제 뭐 어떤 바람, 혹은 뭐 어디에 전선이 만들어지고 뭐 기압골이 만들어지고 뭐 고기압, 저기압 이런 것들을 지구 전체의 데이터를 전부 봐야지 우리는 기후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씨를 예측하는 것과 기후를 예측하는 건 좀 다르다. 네. 혹시 물이 있나요? 제가 요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를 아는 건 날씨를 예보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네, 그래서 대기와 해양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 대기나 해양도 너무나도 많이 변하잖아요. 네, 얘네들은 저거 유체입니다. 유체. 네, 유체 역학이 물리학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거든요. 네, 모든 것은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인류가 멸망할 때 마지막 한 문장을 남긴다면 어떤 문장을 남길까? 혹시 아십니까?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과학자가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이분이 네?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못 들었어요. 네,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거를 남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인류에게 마지막 한 문장을 남긴다면 이걸 남겨야 됩니다. 지구상, 우주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멈춰 있는 것은 없다. 네, 다 흐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흐르는 게 정말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 유체역학이 어렵습니다. 근데 대기와 해양도 굉장히 많이 빠르게 흐르는 어떤 물질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의 데이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얻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지구 전체의 대기와 해양의 흐름을 아는 게 기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일단 필수고요. 근데 지금은 이 데이터를 얻는 게 가능해졌어요. 예전에는 불가능했어요.
예전에는 야 기후를 어떻게 예측해? 아, 몰라. 그럼 막 눈으로 봐.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구름이 어디로 가는 거야? 열심히 봤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지구 전체 전지구적인 대기와 해양의 데이터를 얻기는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지구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공위성이라는 인간이 만든 인공물이 우주로 나가서 지구를 그대로 봅니다. 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대기와 해양의 데이터를 그대로 얻을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기후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궤도, 저죠. 인공위성이 어떤 궤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지궤도, 뭐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높이에 따라 나눠요. 높이에 따라. 그래서 저궤도 같은 경우가 뭐 1000km 정도, 그다음에 중궤도가 한 2만 km 그 이내, 그다음에 정지궤도가 이제 뭐 2만부터 3만 5천 km 뭐 넘어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징들이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궤도에 도달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지상으로 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져요. 오히려. 거기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낮은 궤도면은 훨씬 빠르게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갈수록 점점 느리게 돌겠죠. 그러면 정지궤도는 왜 정지궤도냐? 사실상 이제 가장 높은 궤도예요. 근데 거기 있는 거는 지구의 자전 속도랑 거의 비슷하게 돕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서 계속해서 조정을 해주긴 하지만, 그래서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구의 자전과 동일하게 도니까 같은 곳을 항상 봐요. 그러니까 이제 통신이나 방송이나 기상을 하겠죠. 왜냐? 우리나라 기상이 궁금한데 이 위성이 계속 미국에 가 있어. 그럼 사실 우리나라가 원할 때 사진을 못 찍잖아요. 그럼 정지궤도로 봐야 돼요. 항상 우리나라 상공에서 우리나라를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신이나 방송 기상을 정지궤도를 많이 쓰고요. 저궤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가까이서 돕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촬영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겠죠. 하루에 16바퀴 이상 돌아요. 그러면 필요한 데를 계속 가서 찍는 거고요. 중궤도는 이제 내비게이션,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위치에서 계속 거리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한 곳이 아니라 그 지구 전체를 돌면서 최소한 3개 이상의 위성의 데이터를 얻어야지 내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목적과 위성의 뭐 사양에 따라서 올라가는 고도가 달라지고 그 궤도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그 광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태양이 있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 대상을 식별을 하고요. 근데 이제 능동형 원격 감지 같은 경우는 태양과 무관하게 계속 찍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가시광선이 아니라 레이더를 이용합니다. 주로 싸위성이라고 하는데, 레이더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레이더라는 전파, 굉장히 파장이 긴 전파를 던져요. 그게 부딪혀서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것들의 속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 차이를 보고서 거기 뭐가 있구나를 알아내는 겁니다. 박쥐 같은 경우가 보통 이 레이더를 쓰죠. 잘 아시죠? 박쥐 동굴에서 눈으로 보고 쫓습니까? 못 쫓아요. 왜냐? 어둡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과학자가 동굴에 갔더니 그 박쥐들이 살아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암흑이야, 암흑. 근데 걔네들은 이상하게 먹이를 잡아요, 거기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네는 도대체 뭘 보는 거지? 그래서 되게 좀 잔혹한 실험을 해요. 박쥐들의 일부를 묶거나 가리거나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눈을 가렸어. 그 눈 같은 게 있잖아, 박쥐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눈은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이래저래 했더니 이제 얘가 어디서 이런 신호를 보내고 돌아오는 걸 보고 물체를 식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낸 게 레이더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박쥐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물체를 식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만든 게 이제 싸위성입니다. 싸위성. 보통 싸위성이라고 하고요.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합성 개구 레이더. 이걸 통해서 이제 레이더를 통해서 물체를 식별하는데요. 보통 이 왼쪽 같은 경우가 좀 파장이 짧죠.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구름 같은 거에 흡수되거나 반사되거나 제대로 통과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저음파 같은 경우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쓱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대기 조건의 영향도 덜 받고 그리고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이런 사진들 어떻게 보이세요? 잘 보이나요? 그냥 약간 투시되는 느낌 아닌가요? 그죠? 잘 보시면은 건물 외벽 안쪽까지도 지금 좀 투과해서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가려진 곳까지 좀 보입니다. 그래서 레이더 위성 같은 경우는 쌀위성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곳을 심지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투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다양한 센서랑 이 파장대 채널들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다양한 관측을 합니다. 보시면은 센서랑 파장대 채널들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들을 봐요. 이런 에어로졸을 보기도 하고 안개도 탐지하죠. 구름, 일사량, 식생, 식물이 과연 잘 자라나 이런 것도 보고요. 해양, 권운을 따로 보고 구름, 적설, 화재, 수증기, 에어로졸, 오존, 해수면의 온도, 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가 채널이랑 센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걸 보고 그래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환경 문제를 조금 어떻게 접근해 보자.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를 탐지하는 위성 기술이 등장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다양한 온실가스들이 있습니다. 온실 효과 자체는 굉장히 유리한 효과예요. 온실 효과가 없었다면은 지구는 화성처럼 굉장히 차가워졌을 거고요. 그러면 생명체가 살 수 없겠죠. 네. 근데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화성처럼 차가운 게 아니라 지구처럼 따뜻한 게 아니라 금성처럼 표면 온도가 4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는 살 수 없겠죠. 네. 근데 지금 산업화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전체 온실가스 중에 80%를 차지하고요. 실제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기체는 이산화탄소는 아니에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근데 수증기 양은 기본적으로 계속 동일하게 유지가 돼요. 네,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네, 이산화탄소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량을 줄이는 거. 이거는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줄이는 게 목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지금 환경, 기후 변화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온실가스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알아냈어요. 과학자들이 빛이 오는데 중간에 어떤 기체가 있느냐에 따라서 스펙트럼 선이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이 기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달라요. 그러면 뷔페가 이렇게 쫙 지나갑니다. 빛이라는 뷔페가 쫙 지나갈 때 나는 초밥 좋아해. 그럼 어떤 기체는 초밥만 먹어요. 그럼 뷔페가 딱 지나가는데 받아보니까 초밥은 다 없어졌어. 그럼 뭡니까? 초밥 좋아하는 기체가 있었구나 앞에. 우리 뷔페 가면 그렇잖아요. 내 앞에 사람이 고기를 좋아해. 그럼 쭉 지나가는데 내 차례가 왔는데 고기가 없어. 누가 지나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기체가 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빛을 보고 그 빛이 나한테 도달했을 때 빠진 스펙트럼 선을 보고 여기 지금 뭐가 있는지를 알아냅니다.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죠. 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들 알아내요. 그래서 확인해서 보고 스펙트럼을 보니까 여기는 지금 뭐가 많구나, 여기는 뭐가 없구나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 아이디어로 이제 굉장히 재밌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화탄소 굉장히 중요한 친구입니다. 얘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럼 얘는 뭐냐? 네, 여러분이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겁니다. 잘 아시죠? 네, 메탄은 실제로 무색 무취입니다. 메탄 탓은 아니에요. 네, 거기 섞여 있는 1%의 불순물과 황화수소 냄새입니다. 실제로 메탄 탓은 아닙니다. 근데 얘는 우리도 배출하고 동물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는데 문제가 실제 양은 적으나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효과가 100배가 넘어요, 이산화탄소에. 그래서 작은 양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친구가 바로 메탄입니다. 또 이제 오존 줄어들면 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죠? 네. 이런 것들을 보려고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기후협약이라는 걸 합니다. 네. 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대로 가면 문제가 커진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뭐 기온은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고, 뭐 재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뭘 차별하고, 막 이제 계획을 내는 거야.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 모두가 요것대로 가야지 우리의 삶이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 일종의 약속을 한 거죠. 네, 친구랑 같이 야, 오늘 우리가 하루에 2번만 싸우자. 3번 싸우면 교우관계 문제가 생긴다.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 청소 깨끗이 해. 책상 정리 깨끗이 해. 안 그러면 너랑 나랑 짝꿍인데 나도 더러워서 못 살겠어. 이런 걸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약속이 중요한 게 제대로 지켜질까?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과연 이 약속, 국가 간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중국입니다. 잘 지켰을까요? 네, 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원래 약속한 게 있었어요. 네, 근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냈느냐? 그러니까 약속해 놓고 슬쩍 한 거죠. 슬쩍 야 배출하지 마. 아 슬쩍 배출해. 야 이거 꼭 폐기해. 알았어 폐기할게. 그리고 안 했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냈느냐? 위성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위성으로. 네. 그래서 위성으로 봤더니 중국이 원래 약속한 대로 약속을 행하지 않았구나를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EDF라는 환경 기구에서 메테인셋이라는 것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 천리안 EB호를 발사했죠. 네, 이런 위성들이 뭘 하느냐? 이런 약속들이 잘 지켜지지 않느냐? 이산화질소량, 오존의 량 이런 것들을 보고 과연 어느 나라에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느냐? 어떤 게 문제가 되냐? 어떤 게 문제가 안 되냐? 어떤 나라는 이대로는 안 되고 더 무언가를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속하니 약속 전체를 조금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위성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IPF 100대 기후 스타트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뒤에서 한 번 더 할 건데 일단 이 스타트업 위성 스타트업입니다. 우주 스타트업. 여기서 2023년 11월 작년 11월에 옵저브라는 위성을 발사했어요. 네. 이거는 이미 지금 발사가 성공을 했고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얘가 뭘 하냐면은 세계 곳곳에 랜드마크를 촬영을 해요. 네.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든 위성입니다. 국가가 주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간 스타트업이 만든 위성이에요. 근데 굉장히 고해상도를 잘 찍었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진을 잘 찍고 그 다음에 적외선 관측으로 식생 모니터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이 이제 식생이 잘 자라고 있는 곳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판별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기업은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어요. 위성들을 띄우고 위성과 지상의 어떤 센서들이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 CCTV로 보듯이 한번 관측하겠다. 네, 이런 지금 목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탄을 감시하는 위성을 국내 최초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르샤 프로젝트인데요. 초소형 위성을 활용해서 메탄 모니터링을 하겠다. 요건 이제 한 2년 후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상을 관측해서 센서, 위성과 지상의 센서를 복합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메탄의 양을 진단을 하겠다. 그러면서 과연 이 메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대 기후 관련 스타트업에 선정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우주 기술 중엔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보통은 이제 야,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다행인 게 국내 기업의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이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예. 초소형 위성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겠죠. 네. 그럼 이제 왜 위성 기술의 AI 활용이 필수가 되고 있는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AI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에 사람이 하는 수준으로 데이터량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범죄자를 잡을 때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옛날 영화 보시면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야, 37번 구역에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잡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됩니까? 네, 모니터링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이 그래서 최신 영화 보시면은 인공지능이 바로 찾아줍니다. 예, 그래서 CCTV를 보고 지금 용의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려주는 형태죠.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직접 해석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정말 많은 정보들, 날씨와 관련된 장기적으로 기후와 관련된 정보들이 너무 많고 이것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복잡한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느냐? 이제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 예. 예전에 보면은 정말 그 일기도 놓고 자루다가 그림도 그렸습니다. 사람이. 근데 지금은 이런 식의 접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수치예보라고 해요. 지구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나누는데 이거의 날씨를 알기 위해서 지구를 격자 형태로 잘게 쪼갭니다. 그 구역이 쪼개지는 이 구역이 작으면 작을수록 굉장히 정밀한 수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TV 생각하시면 돼요. TV. 옛날 TV 어때요? 이 잘게 자른 격자가 컸죠. 예. 요 점 하나하나가 크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굉장히 해상도가 안 좋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UHD TV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작은 LED로 이제 빛을 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한 형태로 TV를 볼 수 있는 거죠. 해상도가 높아진다라는 건 요 나누는 구획이 작아진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이 수치예보 모델에서도 이 구획을 점점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근데 이 잘게 쪼갠 그 모델이 계속 바뀌어요. 굉장히 복잡한 물리 방정식이 계속 바뀌고요. 이것들을 잘게 쪼개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걸 결국 인공지능이 담당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마루라는 슈퍼컴퓨터가 우리나라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초당 5경 번의 예산을 하고 있고요. 네, 엄청나죠? 네, 1초에 여러분 몇 가지 계산을 하십니까? 두세 가지 하겠죠? 네, 1초에 5경 번의 연산을 합니다. 네, 엄청나죠? 근데 이 수치예보 모델 자체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9개 국가만 갖고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한 슈퍼컴퓨터의 대수가 굉장히 적어요. 네, 굉장히 적어요.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양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인력도 훨씬 많습니다. 적은 인력과 적은 하드웨어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어쨌거나 꽤나 정밀한 수치예보 모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많은 도움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공지능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단순히 이제 계산 작업만 컴퓨터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계산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까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기존에 3에서 5일이 걸리던 일을 5분 안에 끝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네. 그리고 중국의 팡구라는 팡구입니다. 팡구. 네. 팡구라는 이제 예보 모델입니다. 팡구 웨더 AI 모델. 네. 이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면서 3,000개의 서버를 갖고 있고 네트워크 카드를 갖고 있는데 엄청나게 강력한 퍼포먼스 컴퓨터를 갖고 있고 5시간 동안 했어요. 기존의 이 수치 예보를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하나의 서버, 하나의 네트워크 카드 10초 만에 결론을 냅니다. 네. 속도가 인공지능이 결합하기 전과 후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풍 콩레이의 경로를 예측했었어요. 네.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기존의 그 수치해부 모델을 슈퍼컴퓨터를 썼을 때 오래 걸려요. 몇 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 태풍 콩레이의 경로를 예측했습니다. 판구 웨더가 요렇게 갈 거다라고 경로를 예측해요. 그리고 48시간 뒤에 드디어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으로 간다. 처음에 이렇게 내렸다가 48시간이 지나서야 이런 경로가 나와요. 즉 제대로 된 경로를 예측하는데 이틀이 걸린 거죠. 처음에 내놨던 경로는 완전 잘못된 경로였고 실제 태풍 콩레이는 이렇게 일본 쪽으로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도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네, 굉장히 이상적이죠. 빠르고 정확하다. 네. 그리고 이제 구글 딥마인드도 그래프캐스트라는 이제 수치해부 인공지능을 냈고요. 요 인공지능이 1분만 주면 열흘치의 날씨를 예측합니다. 네. 근데 이게 슈퍼컴퓨터를 쓰지 않고 개인 PC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과거에 엄청난 고성능 슈퍼컴퓨터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복잡한 계산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그 사이에 과거의 데이터들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슈퍼컴퓨터가 계산한 데이터 결과들이 무용지물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그 바톤을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30년치 기후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구글 딥마인드의 그래프캐스트 4주, 판구 웨더가 보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리고 전망치를 내놓잖아요. 네, 딥마인드 그래프캐스트가 1분, 판구 웨더가 수초 내에 전망치를 내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열흘치의 전망을 내놓는데 몇 분, 몇 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기존 수치 모델 12만 원 정도 환산이 됩니다. 여러 가지 들어간 그 정보들, 뭐 인력들, 뭐 다 고려했을 때 기존 수치 모델 12만 원, 그리고 인공지능 판구 웨더 10원. 이 정도면 거의 서비스로 해줘도 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개인용 PC에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기관에서 내놓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후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걸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포럼이 열려요. 그때 정말 다양한 이익 집단들, 가치 결정권자들이 모이겠죠. 그들이 각각 개인 PC에서 독자적으로 한번 모델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실제로 굉장히 좀 관대하게 모델을 해놓고 포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직은 좀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개인 PC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해봤더니 실제 결론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 나는 초기 조건을 이렇게 썼고 모델을 뭘 썼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심도 높은 토론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국가가 탑다운으로 내놓는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후 예측이라든지 날씨에 대해서 이제는 개인이 내놓을 수 있다. 심지어 이게 인공지능과 인공위성 기술이 결합되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것이다. 그럼 어디까지 가냐면 제2의 지구를 구현하는 데까지 가요. 네. 뭐 이런 거 보셨죠? 예전에 이제 메타버스 많이 나올 때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뭐 이런 미러링 같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현실과 똑같은 세상을 디지털 세계에 구현한다. 네. 그래서 디지털 세계에 현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구현한 그 디지털 트윈인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이 도시 전체를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도시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이 지역, 도시를 구현을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정교하게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대충 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거냐면 가스 누출 사고 같은 게 일어나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스 누출 사고면 어떻게 되죠? 현장에서 막 사람들을 대피시키겠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오염물질을 제거하지, 어디서부터 진입해야 되지, 이런 거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는 그러면은 주도를 현장의 다양한 분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각각의 목적이 나오고 제각각의 방향성이 나오면은 혼란에 빠져요. 그러면 이런 거를 제거하고 진압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때 이 디지털 트윈을 버추얼상에 만들어 놓는 거야. 가스 유출 사고가 납니다. 가스의 종류와 이동 속도와 풍속과 다양한 정보들이 이 안에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가스 유출을 시켜봐요. 시간 텀을 굉장히 빠르게. 그러면 누출이 된 지 지금 3시간이 지난 상태예요. 그러면은 빠르게 3시간, 4시간, 5시간 앞으로 하루 동안 어떻게 유출될 건지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그러면 지금 지형이 이러고 바람이 이러니까 어느 쪽으로 먼저 퍼지겠다. 그럼 어디로 진입하고 어디부터 대피를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죠. 물론 이대로 될지 현실이 몰라요. 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진행하는 것보다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재해를 빠르게 모니터링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의 가상지구를 만들어 놓는 게 엔비디아에서는 제2의 지구, 얼스2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 다들 아시죠? 네, 고마운 분들도 많으시죠? 네, 얼스2라는 게 뭐냐? 지구 전체를 똑같이 구현을 해요. 가상공간 안에.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우리는 지구의 미래는 볼 수 없다. 하지만 가상공간 안에 만든 인공지구의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구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 대기와 해양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우리 지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의 미래를 미리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실제 지구의 미래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해봤어요. 해봤더니 요게 실제 지금 풍속의 흐름이고요. 오른쪽이 이게 실제 풍속이고 이게 시뮬레이션한 모델입니다. 네. 그럼 보면은 아마추어 입장에 봐서 비슷하죠. 네. 실제 바람의 방향과 풍속과 어떤 흐름이 어느 정도 유사하게 가더라. 이걸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넣으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과거 데이터를 통해 현재를 봐요. 그럼 우리는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았나 틀렸나. 그러면 현재 데이터를 넣으면 미래를 알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그런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가? 네, 인공지능만 믿고 있으면 되냐? 인간의 그 뇌를 본딴 신경망 모델로 지금 기후 위기를 예측합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뭐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1.5도를 사수해야 된다. 2033년, 35년 사이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거 맞아요? 몰라요. 이게 보수적일 수도 있고요. 이게 너무 아주 그냥 관대한 걸 수도 있어. 실제로 이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것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내놓는 데이터가 중간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히든 레이어들이 우리의 뇌를 본따서 데이터 처리를 해요. 근데 이 복잡한 과정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몰라요. 완전 블랙박스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사랑에 빠졌어. 너 사랑에 왜 빠졌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처음에 눈썹을 봤는데 눈썹이 어땠는데 또 그 밑에 눈도 어떻더라. 근데 그 눈이 뭐 예전에 뭐 어쩌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블랙박스입니다. 우리의 사고 과정이 결과는 내놓을 수 있는데 중간 단계를 하나하나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뇌를 본땄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 블랙박스를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예측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
어느 정도 예측이 잘 진행이 되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후변화는 지금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예요. 온도가 엄청 올라간다, 엄청 폭우가 내린다, 폭설이 내린다, 이런 거 괜찮아. 문제는 그게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측한 위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대응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예측을 못한다는 게 진짜 위기인 겁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내놓은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 굉장히 보수적이라 실제 상황보다 괜찮아. 요 데이터를 보면 너무 무서운데 생각보다 괜찮아. 실제로 이렇게 무섭진 않을 거야.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데이터가 낙관적일 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보수적이라고 내놓은 데이터가 낙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수도 있어요.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결국 과학자들이 해낼 겁니다. 계속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높이고 수치 모델을 개선하고 더 훌륭한 위성을 띄우고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게 우리는 정확한 결론을 알려줘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예측하는 문제, 예측 가능한 문제일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와요. 그게 지금 기후위기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국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어진 내용으로 계속 해석을 하고 문제가 뭔지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은 계속 정밀해지고요. 그게 정밀해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해석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사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요걸 다루는 인간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은 기계보다 인간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가를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과학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터무니없는 예산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2명이 할 돈을 줍니다. 사실 10명이 할 연구를 2명이 해요. 근데 이걸 또 과학자들이 해내. 그럼 이런 생각을 해요. 원래 1명이 할 수 있는 거였나? 그럼 다음 해에 1명 예산을 잘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1명이 하다가 가세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세요. 왜냐? 내 건강을 갈아 넣어서 2명분, 10명분을 했거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쓰였는가를 보실 때 너무 과잉해서 쓰이지 않았나? 도 보시는 것 좋지만 정말 이 예산으로 이걸 할 수 있나? 이게 과연 이 사람의 건강과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예산인가? 인력인가? 그것도 적절히에 꼭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가장 거대한 어마어마한 집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힘을 갖고 있죠. 경기도가 이 화두를 꺼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경기도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우리나라 전체를 한번 제대로 강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강연 해주신 궤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방향성과 비전에 대해서 또 깊은 울림을 전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순서인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토론을 준비하는 동안 기념 촬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을 다 함께 촬영하고 또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할 건데, 아까 입장하실 때 이 노란색 별 팜플렛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나눠드린 별 모양 리플렛을 별이 잘 보이게 다들 일어나셔서 들고 가운데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분단 내려오는 요 통로 쪽에 다들 일어나셔서 앞으로 서주셔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란색 별을 들고 다들 가운데 쪽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의 얼굴이 잘 담길 수 있게, 네, 한 분도 빠짐없이 잘 담길 수 있게 담아주시고요. 가운데 쪽으로 서주셔서 예,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요 반짝반짝 별, 밤하늘을 밝히는 별처럼 정말 경기도가 더욱더 고민하고 또 기후위성이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더 밝아질 경기도의 미래를 희망하면서 우리 함께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후위성이라고 구호하면 기회 경기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위성!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별을 예쁘게 반짝반짝 다시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기후위성!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도의 변화의 시작, 또 기회의 출발점이 될 오늘 멋진 포럼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까지 모두 마쳤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두 번째 순서인 전문가 패널 토론까지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 과연 경기도의 역할과 비전과 미래 어디까지 나아갈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순서인 전문가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또 발빠르게 인식하고 아리백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기후위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위성 등 우주산업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조금 더 심층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봤는데요. 지금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인공위성 활용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 토의는 6분의 전문가분들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좌장을 맡으실 정수종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국방과학연구소 위성체계단 단장님이신 김경근 단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규 책임연구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계속해서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오현웅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남명용 루미르 주식회사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SIA 최범규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패널 토의는요, 정수종 센터장님을 주제로 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나눈 뒤에 앞에 계신 일반 참석자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는 것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네, 참석자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서 위치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토론 맡아주실 분들 올라오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시간,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인공위성 활용과 또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정수정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경기도에서 아주 흥미로운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현재 지금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변화 감시 예측을 맡고 있는 분과위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가에서도 위성 사업의 효율화 그리고 이제 우주청이 생기면서 다양한 우주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이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내일 국가 전체 위성센터 회의도 잡혀 있고요. 근데 이러한 시기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가셔서 이런 기획을 하고 계획을 밝혀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아까 지사님이나 우리 궤도 유튜버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아까 발표해 보면 1.5도의 우리의 마지노선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1.5도 이제 넘었습니다. 올해 2024년 6월자로 우리가 파리 협약에서 목표했던 1.5도는 이미 돌파했고요. 이미 1.5도 넘어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협의체에서 얘기하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현재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탄소 중립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모니터링해서 아까 해결이 아닌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처럼 모니터링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어렵게 모였기 때문에 조금 많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방과학연구소의 김경근 단장님께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초소형 군지 위성을 지금 현재 도입하고 계신데 기존 이제 중대형 위성 외에 초소형 사업을 이제 도입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국방과학연구소 위성체계단장 김경근입니다. 현재 제가 아시는 것처럼 군 정찰 위성 사업을 맡고 있고 지금 초소형 위성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맡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기후 관련돼서 제가 먼저 잠깐 좀 작년에 제가 위성 지상국 때문에 업무 때문에 가긴 갔는데 노르웨이 북쪽에 있는 거의 북극에 가까운 스발바르 제도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게 지구가 많이 더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에 빙하 녹는 속도가 이제 우리가 그냥 여기서 느낄 때 어떤 느끼는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없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북극곰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꾸 사람 사는 데 나타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도시를 벗어날 때는 무조건 총기 소지하고 나가야 되는 게 아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좀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던데 그 전까지 별 생각 없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들었고 그리고 원래 좀 더운 것도 그렇고 점점 이제 이 지구 뜨거워지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오늘 좀 근데 경기도가 이제 지자체가 또 이런 데 관심을 가진다는 게 저는 오늘 처음 이제 들었는데 상당히 좀 놀랍기도 하고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 드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안보 상황 때문에 이제 결국 국방 쪽에서 이제 많은 우주 자산이 올라가는 상황이 돼 가고 있는데 아까 이제 든 생각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국방에서 올라가는 게 단순하게 그냥 안보를 목적으로만 쓰일 게 아닌 것 같다. 특히 이제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민군 겸용으로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안보 목적 더하기 그다음 또 다른 용도. 근데 이제 그 목적 자체는 사실은 지구 관측용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뭐 메탄을 짓겠다 이런 거하고 조금은 관계는 좀 떨어지지만 뭔가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수단으로서 충분히 이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도 지금 어떻게 공동 활용을 할 거냐를 계속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개가 그게 있습니다. 뭐 우주를 보통 한다 그러면 발사를 한다, 그다음에 위성을 만든다 이제 이런 거 보통 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국방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위성이 올라가고 나니까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어떤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위성을 개발해서 발사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내려오는 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건지 아까 AI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과 연동해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연구에도 좀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단장님께서도 굉장히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활용에 대한 그런 목적성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에서도 실제 미국에서 위성을 쏠 때 10년 정도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활용할지를 먼저 결정해요. 어떻게 활용할지, 잘 활용할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쏘는 데만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그 활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환경감시 쪽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잘 돼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정책에 활용하실 때는 이제 뚜렷한 목적을 잘 설정하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의 이상규 연구원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국가에서 이제 운용 중인 그 인공위성을 이제 지방 정부가 요청을 하면 그런 원하는 지역에 대한 이제 모든 관측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근무하는 이상규라고 합니다. 우리 좌장님이 질문하신데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정부 출연연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좌장님이 여쭤보신 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거기에 좀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저는 1995년부터 위성 연구만 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연구를 했는데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것들, 아쉬운 것들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95년도에 항우연에 입소해가지고 제가 거의 지금 한 30년간 위성 연구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위성이라는 게 처음이고 아마 지금 많은 분들도 어떻게 보면 위성이라는 테마가 연구진에 집중이 돼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밖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이게 신비롭다고 해야 되나요? 뭐 사실 저도 이제 입소할 때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산업을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나름 뭐 조그만 부분에 많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했는데 그 측면에서는 저도 상당히 좀 자부심이 생깁니다. 뭐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했던 노력이 어떤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도 있었고 기술 저변도 많이 확대돼서 우리가 산업을 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자부심이 느껴지고요. 단지 이제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제 30년 만에 이런 이제 산업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이나 우주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 갈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신비감에 빠져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개척하다 보니까 이 돈이라는 예산, 이 예산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그 성과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기술은 어느 정도 30년 하면서 많이 축적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좀 이 산업화에 좀 도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는 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전에 이제 그 출연연에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을 이제 받아서 사용하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기술 개발을 할 때 이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많이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우주청도 생기고 정부 차원에서 그 미래산업이라는 그 이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상황인데 중앙정부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할 때 지방정부도 그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저는 이제 그 보통 위성을 얘기할 때 일반인들한테 얘기할 때 위성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건방질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 그 우주 궤도 놓고 궤도 이탈하지 않게 돌리면 센서가 되는 거거든요. 쉬운 말로 얘를 그 궤도에 놓고 돌린다는 얘기는 중력권 안에서 작동하게 하는 거고 또 다른 일종의 시설물이에요. 그 우주에서 작동하는. 그 유사한 시설물들이 지상에 많습니다. 도로도 있고 댐도 있고 얘네들은 중력을 이용해서 자동차가 지나가게 깔아놓은 게 도로고 그 다음에 중력을 이용해서 물이 흐르지 않게 차단해 놓은 게 댐이거든요. 똑같이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고속도로를 놨는데 지방정부는 그럼 뭐 합니까? 우리는 지방도로가 있잖아요. 지방도로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 관리를 하고 계실 거고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만든 위성이 있을 거고 지방정부가 만드는 위성은 있어서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어떤 이제 지방도로를 놓을 거냐, 그거는 지방의 특색에 맞춰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부산도 있고 진주시도 있고 대전시, 지금 이제 경기도가 지금 이제 이런 사업에 나서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응원하는 편입니다.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도로를 놔가지고 도로의 주변에서 그 주유소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많이 지금 그 이용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위성을 지방 정부에서 그 위성을 깔아놓으면 또 그걸 이용해서 산업화를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민간 기업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인프라만 깔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업 초기 단계부터 기업체하고 잘 협업을 해가지고 기업체가 산업 모델링을, 비즈니스 모델링을 하고 정부 그 지자체가 그 이 인프라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좀 세우고 해서 잘 갖고 나가면은 안 하는 것만은 낫다. 결국 이제 이 미래의 인프라가 될 거고 우리 그 자손들이 그걸 가지고 좀 살아가야 되는 거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궤도님도 이렇게 발표하시고 했지만 그 미래에는 어쨌거나 그 이 새로운 그 산업으로 그 이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그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좀 이게 좀 그 잘 이 좀 지혜를 모아서 좋은 사업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그 기술 쪽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확장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항공대학교의 오현웅 단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목적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경기도에서 위성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산업 국가 우주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경쟁력을 어떻게 이제 끌어올릴 수 있을지 또는 이렇게 지방 정부가 위성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경기도지사님의 정책 철학 중에 하나인 경기 북부권 발전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경기 북부권에 위치한 한국항공대학에서 왔습니다. 오윤웅이라고 하고요. 제가 실은 작년부터 이제 저희 대학에서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식이 있었고 그때 도지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도지사님이 방문을 했을 때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바가 이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산업 분야가
경기도의 기간 산업들과 융합이 됐을 때는 훨씬 더 큰 포텐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바라시는 경기 북부권의 발전을 우주라고 하는 산업으로부터 한번 발전시켜보자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제가 또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이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연한 산업이 아니고 앞으로 경기권의 어떤 신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몇 번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이 경기도는 우주라고 하는 기반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었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샌가 이제 그 기후위성이라고 하는 이 테마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작년부터 제가 이제 기후위성이라고 하는 걸 경기도에 있는 대학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그 산업체가 공동 개발함으로써 그런 신성장 농nghiệp 포텐셜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개무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걸 경기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그 2045년 글로벌 우주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걸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45년에는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글로벌 우주 경제 강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주의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경제라고 하는 건 수익 창출하고 관계했습니다. 수익 창출이라고 하면 산업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우주를 하는 산업체는 60% 이상이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우주 3축 산업 클러스터 사업에서는 경남, 호남, 그리고 대전, 그 다음에 산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경기도는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기도라고 하는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우주 분야에서 가장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신약입니다. 신약. 경기도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이 있겠죠. 신약이라고 하는 걸 우주 공간에서 100%의 순수 물질을 생성을 해서 암 치료나 여러 가지 그 난병 치료에 활용하고자 하는 곳에 투자가 제일 많이 일고 있습니다. 즉 우주에서 신약을 만들어내고 그 원료를 가지고 와서 그 대량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션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서는 이제 신약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되는 기술이 바로 AI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100% 우리가 원하는 순수 물질을 갖는 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주력 사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이고, 그다음에 요즘 위성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아까 뭐 발표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AI 기술을 활용하는 AI 모듈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가 갖고 있는 주력 산업 분야라고 하는 게 반도체, 그다음에 AI, 바이오 등등등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이런 산업들이 우주하고 연계가 됐을 때는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에 있어 가지고 핵심 키워드가 초융합, 초연결이 되겠습니다. 초융합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경기도가 갖고 있는 주력 산업과 우주를 연결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창출이 될 수 있고, 경기도와 우주를 연계했을 때 경기도가 바라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저기 앞서 그 궤도라는 분이 발표를 하실 때 나라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산업체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후위성의 제일 핵심적인 탑재체라고 하는 센서라고 하는 건 초분광 탑재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초분광 탑재체라고 하는 건 우리 경기도권이 갖고 있는 산업체, 즉 국방을 하는 쪽에서 대부분 다 확보되어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여러 가지 영상 정보를 처리하고 하는 것들도 경기도가 모두 확보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경기도는 발사체 회사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 기후위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과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위성만이 아닌, 단순한 위성 개발이 아닌 이런 정책적 가치와의 연계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하나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오사카 지자체가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우주개발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사카의 정책적 철학이라고 하는 건 그 일본의 부흥기 때 있었던 제조업의 핵심 도시가 오사카였고, 이 오사카에 세태되는 제조업을 우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육성을 해보자, 활성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브립대학이 센터를 맡고 오사카에 있는 지자체들이 연계해서 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전시가 개발하는 위성이 있습니다. 대전시가 개발하는 위성은 정책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정책적 철학이라고 하는 건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들, 기술력은 있지만 우주에서의 어떤 개발 이력, 헤리티지라고 하는 걸 확보 못하는 산업체에게 이 우주 위성 개발을 통해서 이런 이력을 쌓게 하고 그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기도의 기후위성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후위성이 아니라 이 기후위성을 통해서 어떤 정책적 가치를 실현하느냐에 포커싱이 맞춰져야지만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우주라고 하는 신성장 동력을 갖는 변화의 중심, 기존에 있는 산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변화의 중심에 경기도가 있어야 되고, 경기도에 있는 여러 대학, 여러 산업체에게 기회의 경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세 분의 연구자분들에게 조금 의견을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산업 현장에 계시는 두 분께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루비루의 남명용 대표님. 루미루는 이제 인공위성 스타트업으로 지금 알려진 회사인데요. 지금 오늘 경기도에서 뭐 초소형 위성을 활용해서 뭐 기후환경 모니터링도 하고 도시 재난 이런 인프라에 모니터링에 쓰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러면 이제 이런 초소형 인공위성 기술이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 단계에 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루미루 주식회사의 남명용입니다. 오늘 이 토론에 앞서부터 이제 주제 발표가 있는데, 주제 발표는 이제 궤도님이 하신 걸로 제가 간주하고, 그 궤도님이 하신 말씀에 좀 비추어 가지고 몇 마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기후 관측이었으니까 아마도 인공위성의 이제 여러 가지 사용 종류가 있는데, 아까 세 가지 궤도 각각 그 항법, 통신, 지구 관측인데, 아마 그래서 지구 관측 위성에 초점이 맞춰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지구 관측 위성 중에서는 이제 레이더 위성하고 광학 위성. 네, 광학 위성은 이제 멀티 스펙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도를 형상 정보를 얻는 거. 그다음에 오늘 이제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재질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은 같은 광학 위성 계열이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하이퍼 스펙트럴 초분광 위성이 적절한 센서입니다. 그 하나 이제 레이더 위성 같은 경우는 재질 정보도 얻을 수는 있지만 주로 정밀한 지형 정보를 얻는 데 쓰고요. 저희 루미르는 이 그러니까 레이더 위성인 SAR을 소형으로 만드는 위성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그 궤도 분석할 때는 메시가 정밀할수록 좋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 관측 정보를 얻을 때는 이 격자, 그 격자가 우리 그걸 해상도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지형 해상도가 있고 주파수 해상도가 있는데, 하이퍼스펙트럴 위성 같은 경우는 주파수 해상도를 올리는 거고, 기타 이제 그 멀티스펙트럴이나 싸 위성 같은 경우는 지형 해상도를 높이는 거고요. 루미르는 이제 광학 위성이 레이더 위성보다 그 지형 격자가 더 촘촘한 게 일반적인데, 저희 아까 이제 기업체의 그 위성 제조 능력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만든 레이더 위성은 광학 위성에 버금가지 않는 광학 위성보다 넘어서는 0.3m 해상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후라는 거는 이런 지형 정보든 재질 정보든 다 합쳐져서 우리가 기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그 모델이 복잡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무나 복잡한 시스템이니까. 근데 결국은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디터미스트가 하겠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분명히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 거죠. 그 정해져 있는 룰을 우리가 아직 다 정밀한 그 모델링을 못 만들어서 어려운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풋 정보가 지형 정보든 매질 정보든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레이더 위성 같은 경우도 이 기후의 분석에 충분히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위성체를 만드는 기술이 국내 업체도 아까 한 업체가 소개됐는데, 사실 해상도로 따지자면 훨씬 더 높은 해상도를 만들고 있는 해외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도 더 높은 해상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미터급 해상도가 아니라 서브미터급, 그 중에서도 이제 0.3m, 30cm급의 위성이 지금 국내 업체들이 많이 만들고 있고요. 저희 루미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접붙여서 이제 제가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 궤도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부분 뒷부분에서 예산을 좀 말씀드렸어요. 과학자들이 이제 적은 예산으로 영혼을 갈아 넣어 가지고 개발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예산의 총량보다는 적재적소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파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망치로 엉뚱한 데 두들겨봤자 정확한 데 핀셋을 한번 찌르면 될 문제잖아요. 예산도 예산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올바른 곳에 쓰였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경기도도 이제 지방 정부인가요? 지자체인가요? 전 지방 정부라고 부르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식으로 지자체라고 부르고 있네요. 이 기업 이것도 그러니까 이 인공위성이라는 건요. 결국은 지구 관측 정보를 얻기 위한 도구입니다. 물론 좋은 도구를 있을수록 좋은 또 높은 정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 기업체들이요. 지금은 스스로 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위성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안 하면 정부가 나서서 정부에서 돈을 내서 개발을 시켜야 될 텐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기업체들이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저희 루미르만 해도 자체적으로 사위성을 만들어서 글로벌 경기도가 아니라 한반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구 관측 시스템을 글로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면 정부 예산을 그쪽으로 유도해 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드웨어를 개발해서 그러니까 지자체가 꼭 위성을 소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지자체나 정부, 중앙정부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위성 데이터의 사용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체들로 하여금 그 정보를 살려는 데 예산을 쓰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두 분께서도 그런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기업체들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정보는 좀 더 높은 해상도야, 좀 더 높은 범위의 요구사항을 주면은 기업체들은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비로둬도. 네, 그렇게 경제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는 위성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위성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데이터를 소유하려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쪽으로 가주시면 자연스럽게 하드웨어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체가 만드는 거잖아요. 기업체가 잘 만듭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정부가 이제 그 정책, 예산 집행 방향을 만들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짧은 시견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그럼 마지막으로 그 SIA의 최범규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SIA는 지금 보면 많은 그 인공위성 활용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실제 이런 서비스 제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IA의 최범규라고 합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하자면 저희는 인공위성 자료와 인공지능을 융합을 해서 그 좀 더 고차원의 정보를 생산, 활용,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그 기존 그 지구 관측 자료를 좀 더 고해상화해서 하드웨어의 한계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석 정보들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성에서 특정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는 객체를 탐지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 위치를 알려주고 분석해주는 이런 그 분석 솔루션을 제공을 하여서 저희는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주제가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 위성 포럼인 것만큼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저희 팀이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게 4기업에서 네, 인공지능하는 분과 네, 그 기상 기후 환경 쪽을 하는 전공자들이 같이 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그 기후 위성, 네, 기상 위성 등은 네, 보통 퍼블릭 데이터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 돈을 주면서 데이터를 네, 쓰고 있지 않고 네, 그 퍼블릭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좀 더 그 지자체 정부, 지방 정부라든가 네, 국가기관에서 실제로 그 정책을 네, 결정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올바른 네, 정책 결정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정보를 가공 생산해서 네,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네, 네, 만약에 그 앞서 말씀해주신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경기도에서 네, 데이터를 네, 기후 이성 데이터를 네, 그거를 네, 그 수집을 하고 네, 그 실제로 네, 그 값을 치르고 그거를 네, 스토어한 다음에 그 저희 쪽 같은 그 중소기업 분석하는 그 솔루션 네, 기업에게 이거를 제공을 해서 좀 더 좋은 네, 정보를 네, 분석을 하여 그 분석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네, 좀 더 써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5분의 전문가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봤고요. 뭐 5분 모두 지방정부 뭐 지자체의 경기도 위성 사업에 관심을 갖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전혀 어색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방식이나 그런 이제 목표 설정,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앞으로 또 추후에 계속 고민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혹시 플로어에 질문 있으시면 뭐 한두 개 정도 받아도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 오전이라 그런지 이제 학교의 1교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지금 질문이 아무도 없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비슷한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또 이제 자체 위성을 활용을 해서 뭐 메탄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쪽 캘리포니아주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비해서 지금 저희 쪽에서 하는 그런 수준이라든지 그런 건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어떻게 얼마나 될 수 있는지 러프하게 좀 궁금합니다. 예. 예, 그거는 지금 여기 아마 저도 실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는 자세한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위성이라고 하는 건 스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스펙에 맞춰서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나 다른 지역들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후셋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목표를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제 메탄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로 등장을 했는데 실은 이제 그 온난화 지수로 따지게 되면 메탄보다는 이산화질소가 한 3배 정도는 높거든요. 그다음에 장기 생존하는 건 거의 한 120년 정도 이산화질소는 생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기후위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세계와의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갈 것인가, 몇 대의 위성을 개발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해갈 것인가, 어떤 스펙을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상세하게 분석이 돼야지만이 제대로 된 협업이 가능하고 제대로 된 위성 영상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기후위성을 개발하자가 아니고 철저한 조사 아래 기획연구가 실행이 되고 그 기획연구에 바탕을 해서 정책적 가치와 함께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기술적인 거는 사실상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말하는 걸 종합해 보면 뭐 우리나라의 기술은 뭐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제 글로벌 메탄 감축 협약 때문에 나온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탄소 중립은 국제사회가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선언을 한 거죠. 그건 약속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유일하게 약속한 거는 2030년까지 메탄을 줄이겠다는 거 하는 메탄 감축은 협약을 했어요. 그 대한민국도 거기에 참여를 했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유럽이 강제적인 규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5월자로 지금 미국과 유럽은 그 탄소 감축법을 발효해서 지금 이제 실효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강력한 우리가 한국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규제와 비슷한 수준의 메탄 감축 규제를 꺼내들었고 그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구글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지금 유럽이랑 미국의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근데 한 가지 거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그 제3자 검증이라는 부분과 원격 탐사에 대한 인정, 즉 그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로 관측한 값을 실제 규제 수단으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보고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그것을 보고할 경우에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거를 위성으로 감축해가지고 신고하면 그거를 이제 규제 수단으로 쓰겠다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방금 아까 그 궤도가 발표했던 거에 나왔던 메탄셋이라는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위성이 올라갔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새롭게 추진하고 이제 카본 메포라는 그 프라이빗 컴퍼니와 함께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제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기도는 굉장히 제조업의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스를 엄청나게 쓰고 있는 회사가 많다라는 거는 메탄 규제의 대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염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일단 그 패널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네. 네, 오늘 저는 김포에 있는 우리별이라는 회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에 살고 있고 또 우리별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오전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패널 분들께 질문한다기보다도 이제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데이트를 하면은 넥스트가 있어야 되고 애프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패널 분들보다는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 기후위성 포럼을 오늘 주최를 하시고 향후에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 패널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혹시 경기도청 관계자가 계시면 이런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오늘 포럼은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아니라 도시주택실이나 경제실이나 미래국 직원들이 많이 와 계시거든요. 오늘 포럼은 저희는 위성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잠재력을 보여주는데 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알아야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서로 협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물론 일반인 분들이나 학생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서 좀 더 공감대를 넓히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 포럼이 끝나고 나면 의회랑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전문가들이랑 의회랑 같이 이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예산이 확보되느냐 마느냐는 나중 문제긴 하지만 저희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구체화시킨 거를 의회랑 좀 상의하고 의회랑 또 전문가들이랑 또 논의하면서 보완하는 그런 과정들을 할 거고요. 저희는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대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오늘이 처음인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내일 그 저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제 국가위성센터 회의가 있는데 꼭 오늘의 이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미래 세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역할과 또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날카로운 말씀과 토론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는 이처럼 토론과 또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또 잘 반영해서 정책에 알차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서 환경교육 실천을 인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앞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증까지 꼭꼭 받아가시고요. 네, 이상으로 귀한 오전 시간 할애해 주셔서 포럼에 참석해 주시고 또 자리를 빛내 주시고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